드론이 있어서 전차가 무조건 망한 게 아니라 드론이 앞으로는 전차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제일 싸고 좋은 건 대한민국이 다 만든 겁니다. 처음 진행되는 초대형 방위사업 수출 사업인데다가 역대급 개별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수출 중에서 단일 계약으로 규모가 최대입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달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KF-21보다 약간 출력이 높아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슈퍼크루즈가 된다. 우리가 비록 국산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해가지고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공중정 성능을 가진다. 아무리 미사일이 좋아도 플랫폼의 성능이 다 받쳐줘야지 이게 잘 쓸 수 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설명할 때 공대공 능력이 뭐냐면 공중전을 하는 능력입니다. 탑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탑건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거는 에어 투 그라운드 미션, 그 다음에 적 전투기랑 막 꼬리를 물고 물면서 하는 이게 공중전인데, 현대 공중전 사실 꼬리에서 꼬리를 물면서 이제 현해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멋있는 장면 잘 안 나오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무조건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러니까 선빵 필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KF-21 미티어에 대해서 항상 강조한 것도 이 선빵 필승의 필수 조건,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멀리서 쐈을 때도 맞춰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KF-21은 이제 기관총 사격 이런 거랑 그다음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끝났는데 추가 시험이 여러 가지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투기는 아시다시피 막 공중전하고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네.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미사일을 쐈을 때는 뭐 각도를 몇 도 각도 이하, 속도를 몇 노트 이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불발이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쏜 미사일 자기가 맞거나 이런 사고들이 과거에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있는지 테스트하는 약간 다소 어려운 그 환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기관총을 발사하는 이런 시험들이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내년까지 이게 완료가 되면 KF-21은 정해준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지금이면 발사해도 된다, 뭘 써야 된다, 이게 KF-21 컴퓨터에 들어가고 지금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까지는 쏴도 된다 이런 거. 그럼 예전에는 조종사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급회전할 때 쏘면 재수 없으면 내가 맞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KF-21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컴퓨터가 판단해서 못 쏘게 하거나 아니면은 딱 타이밍을 맞춰서 쏘게 지금 하거나. 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거나. 예. 흔히들 이제 공중전 연합했을 때 기관총을 발사하는 뭐 근접전 했을 때 막 쐈는데 막 비켜가고 이러잖아요. 현대 전투기들은 그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락온을 해서 버튼 누른 거랑 상관없이 그 전투기 알아서 계산해서 지금 쏘면 맞겠다 싶을 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요즘에서 이제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미티어 말고도 좀 한번 이야기할 게 단거리 미사일 사격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티어라는 건 장거리, 그러니까 16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엄청 먼 거리에서 쏘시는 건데, 가까운 거리 미사일은 그러니까 몇 킬로 기준이라 했을 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로는 20에서 25km 이하에서 1km, 그리고 1km보다 가까우면 기관총을 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 단거리 미사일도 이번에 공군 홈페이지에서 멋있는 장면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일명 가마치기 사격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가마치기 그건 당구 용어인가요? 축구용에 가깝습니다. 바나나킥 아시죠? 네. 예, 이렇게 휘어서 가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단거리 미사일 AIM-2000이 락온 비포 런치라는 기능을 선보였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미사일이 쐈다가 지 맘대로 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 맘대로가 아닙니다. 이런 미사일 특징이 뭐냐면 내가 조준하는 대로 미사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의 특수한 장치, 지금으로 치면 뭐 VR 헬멧 같은데 트래킹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투기 헬멧에도 있어서 그 조종사가 바라보는 각도로 미사일이 휘어지게 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그럼 적비행기가 저쪽에 있는 걸 내가 봐서 이렇게 쳐다보면 미사일이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는 완전 뒤에 있는 것까지는 지금 KF-21이 막 탐지하고 요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한 180도, 그러니까 내 옆으로 날거나 이런 휘어져서 나는 것 정도에서는 내가 비행기는 그렇게 바로 휘어지지 못하더라도 미사일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실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저도 자주 궁금했던 건데, 시청자분들도 미사일 멀리 쏘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거 왜 다냐 일단?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 장거리 미사일 명중률이 20% 이하였어요. 이게 장거리 미사일 이걸 처음 쓰게 된 전쟁이 그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 40km밖에 있는 표적을 썼는데 한 20%밖에 적을 격추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때 썼던 이유는 그때는 이제 일종의 견제구 일단 미사일 쐈는데 이게 명중률이 20%니까 아 나는 안 맞겠지라고 상대방에서는 이렇게 안심하고 비행할 수가 없어요. 그 20%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하도록 만드는 입장에서 약점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썼다가 요즘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너무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났을 때 의외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왜 무슨 이야기냐면 스텔스 기술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스텔스는 레이더에 안 잡혀가지고 적한테 엄청 가까이에서 막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스텔스 전투기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한테 멀리서 탐지되는 걸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냐. 요것도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 쏴야 되고 다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의 특징은 장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더 명중률이 높아요. 현재 이야기된 건 한 90% 이상. 거의 맞는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적보다 먼저 발견한 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순발력인 거예요. 내가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적이 모르게 해서 한 템포 그러니까 한 1초라도 빠르게 하면 상대방 기회를 잃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도 필요가 있고 KF-11은 그게 지금 훌륭하게 잘 개발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격추되지 않은 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스텔스기 같은 걸 급하게 만나거나 이렇게 근접했을 때는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이나 기관총을 쓰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장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이 왜 중요하고 세계 네 번째로 미티어 미사일 발사 성공을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미티어 미사일은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의 장거리 미사일을 했지만 아직 실전 경험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생길 뻔했는데 이제 인도 공군이 이거를 사용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네 번째 미티어 미사일 운용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미티어 미사일을 지금 장착하고 있는 기체 운용 중인 기체가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 다 유럽산 전투기만 가능한 게 돼 있어요. 그리고 F-35가 항상 우리가 현재 우리 구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다. 왜냐하면 F-22는 구하지 지금 수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F-35도 이 미티어 미사일을 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F-35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총합이에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 자동차보다 코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화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코드가 많은 이유는 엄청 복잡한 기능을 옛날 방식으로 코드로 구현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양이 엄청 많고 여기 테스트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이 미티어 미사일은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유럽제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국이랑 독일, 뭐 이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각자 부품을 모아가지고 조립해서 하는 거란데 이걸 통합하는 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이 미티어 미사일을 F-35 통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영국은 자기가 쓴 미티어 미사일을 자기 공군 그러니까 영국 공군의 F-35 비전투기에 탑재하려고 막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코드가 너무 많아서 한 2030년대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물론 뭐 F-35 같은 경우에 스텔스가 있으니까 미티어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중전에서 자신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KF-21은 아주 일정의 문제 없이 그리고 국산 레이더에 이 미티어 미사일 통합한 거 이게 굉장한 성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이더랑 미사일을 같이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기능이었어요. KF-21 이전에 우리가 지금도 수출하고 있는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통합 능력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0에 암람이라고 하는 미티어보다 약간 짧지만 사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통합을 해달라. 그리고 레이더도 그래서 미국 걸 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근데 우리 KF-21은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국산 레이더에다가 이걸 통합하니까 이 미사일 통합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 새로운 미사일 하나 쓰게 통합하겠어.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소리를 듣고 4, 5년 지났는데 안 됐어. 왜 안 됐어? 아직 펀딩이 안 됐어. 아니면 시험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이 지금 세계 최고의 미사일인데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개발을 시작한 지 한 2003년이고 그때 사실 인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그게 다 대중화가 돼 있겠구나 하는데 그게 웬걸 10년이 지나고 이제 개발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우리나라 그 KF-22보다 먼저 이 미티어 미사일 장착했다는 비행기들도 장착한 지 진짜 몇 년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의 기간을 단축한 게 중요한데 우리 KF-22는 이런 건 단축을 했다. 그리고 가지고 우리가 비록 국산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해가지고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강력한 공중정 성능을 가진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지금 사거리가 제일 긴 미사일을 장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순조롭게 장착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미티어 미사일을 가졌던 라팔은 이미 장착이 되는 라팔은 지난 5월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격추가 되었고 또 우리 KF-21의 또 다른 경쟁자인 이제 스웨덴의 그리펜도 미티어를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KF-21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이게 수출 잘 되려면 우리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KF-21의 미티어를 장착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원래 세계 최초의 미티어 사용국이 될 뻔했던 라팔에 지금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돼 있고 그걸 인도 공군이 운용 중인데 지난 5월에 파키스탄 공군의 공중전에서 인도 공군이 이 미티어 미사일 사용하지 못하고 라팔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이제 시간이 석 달 정도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해져서 그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업데이트하자면 이 결국에는 아무리 미사일이 좋아도 플랫폼의 성능이 다 맞춰줘야지 이게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미사일에 장착한 전투기 그다음에 전투기를 지원한 비행기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한데 라팔이 우리나라의 그 KF-21 경쟁자가 되고 수출도 많이 돼서 좋은 전투기는 맞는데 인도 공군이 있었을 때 이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도와주는 그러니까 라팔 전투기 도와주는 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선제 공격을 당했다. 이 이유는 전자전기라는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자전기란 건 쉽게 말해가지고 방해 전파를 적군한테 쏴서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그런 비행기인데 인도공군은 그게 없었고 파키스탄은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의 전파라든가 이런 거를 발산한 거를 항상 도청같이 해서 이런 전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비행기가 떴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인도공군은 그걸 못해서 세계 최고의 미티어 미사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격추가 당했고 우리는 그와 달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는 KF-21 국산 전투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산 전자전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2034년까지 1조 9,206억 투입해서 한국형 전자전기를 만드는데 이 한국형이라는 말처럼 국산 개발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 자체는 수입을 해요. 주로 이제 글로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제트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벌 회장님 되면 이거 탈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한 두어 분 이거 타는 분 계세요. 요거는 비즈니스 제트기에다가 이제 전파방에 장비를 넣고 하는데 요게 국산으로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국산 전투기 KF-21가 패키지로 수출도 되고 우리가 사용할 때도 KF-21가 잘 연결해 가지고 이 전자전기가 적을 공격하거나 이런 거를 KF-21이 보호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요거 말고도 에스코트 제모라 해서 KF-21이 앞으로 이제 2028년까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전자전기 버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KF-21이 4개가 한 개 편대, 전투기는 원래 4개가 한 개 편대인데 얘들을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KF-22가 같이 붙어 다니는 전자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기를 같은 동체를 쓰고 있으면 속도도 같고 고도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단순히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해서 최고가 아니라 이런 주변적인 주변 기기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KF-22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 제외하고 그냥 플랫폼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로만 해도 만약에 라팔도 미티어를 가지고 있고 KF-21도 미티어를 가지고 있고 둘이 1대1로 붙는다 했을 때도 KF-21의 승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스텔스 성능 때문인데요. KF-21이 F-35처럼 스텔스 성능이 높지 않다. 근데 세미 스텔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F-35는 레이더에 한 참새나 비둘기 요런 정도로 잡히는 소형 조류 정도로 잡히는 거고 우리 KF-21은 그거보단 크고 라팔은 그냥 라팔 전투기 전투기급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팔보다 20km에서 30km 먼저 적을 발견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해서 우리 KF-21이 무장은 일단 미티어를 쓰는 게 우리 경쟁자랑 비슷하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뺀 것 중에 KF-21과 같이 미티어를
공중전을 쓸 수 있는 전투기가 라팔 말고도 유로파이터랑 그다음에 그리펜이 있는데 유로파이터와 라팔의 공중 성능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사실 생긴 것도 비슷해서 이제 그 PD님 같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아 이거 뭐 똑같이 했네 이 정도의 맞아요. 차이고 그리펜은 좀 작은 전투기 FA-50에 비견되는 거라 가지고 같은 미사일을 달고 있어도 이제 덜 사거리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더의 크기나 이런 것들 차이가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미사일도 차별화가 되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온 편입니다. 기자님, 미티어 미사일이 세계 최고의 미사일이긴 하지만 또 유럽산이지 않습니까? 국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가격도 비싸고 또 자기들 무장하기 바쁜데 잘 팔아주겠냐, 전쟁 나면. 그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거리 국산 미사일 뭐가 좀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미티어는 아직 그게 좀 영향이 적은데 문제는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제가 아까 전에 가마치기 미사일로 설명했던 AIM-2000이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서 쓰기도 하지만 지상의 트럭 같은 데 연결해서 대공 미사일을 쓰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는 지원 물량이 많아가지고 아 우리 공군이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익도 적고 그 다음에 국산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고나 관리나 이런 것도 못하고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국산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LRAAM이라는 차세대 한국판 미티어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2026년부터 33년까지 지금 개발할 예정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업체 선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LIG 넥슨이 좀 유력한 이제 생산 업체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LIG 넥슨이 이미 오게 돼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까? 정부에서 이 개발이 허락이 딱 떨어지면 그 순간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취재해본 결과 LRAAM은 그야말로 한국형 미티어라 가지고 KF-21의 거의 개조나 이런 거 없이 원래 미티어를 장착하는데 그대로 장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이즈라든가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가 KF-21 이야기를 해서 웅달님도 이제 익숙하실 건데 항상 KF-21은 A사 레이더를 장착해가지고 탐지거리가 길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이 LRAAM에도 이제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지금 미티어에는 A사 레이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형 위상 배열레이라고 한 세대 전의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지 능력이 더 좋고 사거리는 비슷한 그러니까 미티어 이상 되는 미사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이 LRAAM 미사일인 한국판 미티어에는 더 최신의 A사 레이더가 미사일에 달려서 더 사거리도 좋고 명중률도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럼 세계 최고의 장거리 미사일 아닌가요? 네, 물론 이 미국이나 유럽들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우리가 이걸 완성할 때쯤엔 걔들도 개량을 내고 있을 건데 항상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세대마다 그다음 계속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가지고 점점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한 대 만드는 것보다 미사일을 개량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이게 일종의 리드 타임이 짧아요. 그리고 워낙 중요한 무기체이다 보니까 개량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일단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티어보다 일단 한 단계 높은 걸로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세계 최고거나 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미티어는 장거리 미사일인데 아까 단거리 미사일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단거리 미사일도 국산화를 좀 준비하고 있나요? 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라는 명칭으로 한국판 AIM-2000이라는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M-2000 이게 독일과 스웨덴 여러 유럽 국가들이 만든 미사일인데 재고라든가 이게 충분히 확보가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국산화 개발을 한다. 요것도 역시 LIG 넥슨이 기초 연구를 하고 있어서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32년까지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적외선 탐색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거리 미사일은 적외선 시커를 쓰고 장거리 미사일은 레이더를 써요. 그 이유는 적외선 시커 같은 경우에는 적이 가까이 있거나 열이 있을 때 그 근접해서 쏠 수 있는 게 좋고 바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요 탐색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LIG 넥슨은 이미 이런 적외선 시커가 달린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세계 최고의 MWIR 그러니까 광대역 적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탐색기를 이미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 탐색기에다 로켓 모터나 날개를 붙이면 이게 미사일이 완성되는 것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탐색기의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LIG 넥슨이 좀 그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 수요가 높고 KF-21이 일단 그 1,000억 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뭐 물론 경쟁자 뭐 라팔이라든가 F-35보다 훨씬 싸요. 근데 훨씬 돈이 없는 국가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파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티어라든가 AIM-2000을 구형 전투기에다 통합 먼저 해주고 이 한국산 미사일 써보니까 좋지. 근데 이게 한국산 미사일이 한국산 전투기랑 다시 결합돼서 패키지도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KF-21만큼 이 미사일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수주 한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제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RTX라는 사가 있어요. 원래는 로키드 마틴에 비해서 항상 2등이었다가 지금 로키드 마틴이 좀 많이 떨어져서 거의 한때 이제 시가총액 로키드 마틴이 이기거나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규모나 이런 성장하는데 이 RTX라는 회사가 전투기 같은 걸 만들진 않는데 미사일 전문 기업이에요. 사이드와인더라든가 아니면 이제 암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성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처럼 미사일 기업들이 이제 수출 성장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국산 미사일의 그 활약을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제 재미도 있고 그리고 투자에도 좀 약간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자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수출에도 KF-21과 이 미사일 수출이 청신호가 켜졌는데 요거 만드는 좀 국내 기업들 뭐 주식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업체 주도 개발이 아니고 국가 주도 개발이라서 이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업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랑 연구를 한 다음에 업체가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원래 항상 미사일 만든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덱소 이게 양대 산맥인데 이 회사들이 다 나눠서 한쪽에만 무는 게 아니라 뭐 로켓 모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새끼는 LIG 덱소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 종합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 현재 공대공 말고 지대공 유도무기로 지금 사우디라든가 UAE, 이라크에 판지 청공도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IG 넥슨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하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가 이미 사실 다 알려져 있는 업체긴 한데 i3 시스템이라는 상장 업체가 좀 중소기업 중에서 굉장히 요즘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 업체는 적외선 탐색기 검출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 검출기라는 건 적외선 카메라 만들 때 핵심 부품인데 휴대폰으로 치자면 이제 스냅드래곤 이런 CPU 같은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최초로 국산하고 현재 유일한 국내 양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 미사일이 수출되거나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한 게 좀 죄송스러운 게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알짜 회사라 가지고 이미 지금도 주가가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해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동양이라든가 아니면 신형 미사일들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아마 이제 투자에도 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KF-21의 엔진 이야기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지난 6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5,562억, 올해 6,232억으로 총 1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요 엔진 관련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말씀하신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은 초도 양산 물량 KF-21 블록 원용 40대 엔진인데 이 KF-21에는 이 F414라는 엔진이 한 대 전투기 하나당 2대가 들어가서 80개 이상의 엔진이 지금 계약이 되는 거고 네. KF-21이 총 12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서 후속 양산 80대용 이제 120개 엔진 계약도 제가 보기엔 2027년 안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고 요 같이 될 경우에는 총 2조 4천억 원 이상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를 지금 계약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엔진을 만든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46년간 10,000대 이상의 그 제트 엔진 개발 그다음에 생산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우리나라가 KF-21 국산 전투기 만들기 전에도 이제 KF-5라든가 아니면 이제 KF-16 같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미국제 전투기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FA-50도 있었고 요게 들어간 엔진들을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을 생산해 가지고 10,000기 이상의 생산 시적을 가진다 이랬고 요 외에도 지금 현재 사람이 타는 비행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 미사일 중에서 로켓을 쓰는 미사일 말고도 제트 엔진에 다는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한 엔진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터보 프롭이라 해서 제트 엔진에다가 프로펠러를 결합한 그래서 속은 사실 제트 엔진인데 사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프로펠러로 보이는 엔진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1,400마력 엔진 그러니까 드론용 엔진 같은 걸 국산화하고 이래서 좀 실적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 면허 생산을 진행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 기술은 세계 최고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면허 생산이란 건 라이센스 생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랜차이즈집을 냈다고 했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레시피에 따라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재료랑 소스를 사실 사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치킨 만드는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로 뭐 어디 치킨 체인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치킨 브랜드를 내놓으면 독자적인 IP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F414 엔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긴 하지만 이게 미국 엔진이잖아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인데 국산화가 이게 비율이 낮아서 첨단 엔진을 국산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엔진과 첨단 엔진, 국산 첨단 엔진은 좀 차이가 뭔가요? 핵심은 사실은 IP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414 엔진이 지금 뭐 아예 못 쓸 엔진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엔진이고 다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조립 생산 이제 프랜차이로 치면 재료랑 레시피를 다 본사한테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본사 규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규정대로 안 만들면 큰일 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엔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왜 어떤 구조나 소재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다 깨우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F414 엔진과 동일한 출력, 동일한 성능 엔진을 만들자는 게 이 첨단 엔진 사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성능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관련된 이제 그 임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강연한 걸 들었는데 F414 엔진보다 약간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데 많이 높은 건 아니고 한 10% 정도 더 센 추력을 낼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슈퍼 크루즈라는 기능이 가능해서 이제 슈퍼 크루즈라고 뭘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 F22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원래 항공기들은 이제 전투기 그다음에 국제선 여객기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전투기가 빠를 거잖아요. 네. 이게 최고 속도 기준으로 해서 여객기는 마 0.9, 전투기는 마 1.8, KF-21의 경우 1.8 정도 되는데 0.9랑 1.8이니까 곱하기 2배 차이인데 실제 속도는 2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항상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서 폭주하는 게 아니듯이 네.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 군뱅이 도로에서 기어갈 때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기가 초음속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슈퍼크루즈는 요거를 연료 소모를 이제 줄일 수 있게 뭐냐면 이제 요새 F1 영화 개봉해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부스터 같은 거 꽂하고 이럴 때 네. 있잖아요. 그때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 속도를 초음속으로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후연기 애프터버너라는 장비를 쓰는 게 조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 4, 5분만 초음속으로 갔다 보면 이제 너무 연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애프터버너 같은 걸 쓰지 않고도 초음속을 낼 수 있는 기능 이것을 슈퍼크루즈라 하고 KF-21의 국산 엔진이 달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KF-21보다 약간 출력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F-22 수준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슈퍼크루즈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한 그 경쟁 기종 대비 10에서 20% 정도 빨라지니까 비행기 속도가 빨라지면 그 미사일이 사거리 너드를 한다. 그러면 적보다 더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요구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개발진이 말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엔진 기술이 미국 대비 한 30년 이상 뒤처져 있는데 이 첨단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외계인을 구분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초반에 몇 번 말씀드리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엔진 국산화가 되긴 됐는데 미국에 대해서 아직 부족해요. 미국이 너무 앞서 나가 있어서 미국 대비 우리가 10년에서 15년 뒤쳐져 있는 것도 엄청나게 발전이 된다. 약간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에 나오는 그 정도 진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 문제도 굉장히 커요.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막 선풍기 같은 팬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려 있고 그것들이 막 열심히 돌아가면서 엔진 그 속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 날개는 엄청 얇아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놀랍니다. 이 얇고 엄청 튼튼하고 부서지면 바로 비행기가 터지기 때문에 신뢰성도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좀 많이 들거든요. 엔진 하나가 이제 지금 한 100억 넘게 들어가는데 한 10년 동안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도입 비용만 국산화해가지고 엔진만 교체된다 해서 엔진 단가만 우리나라의 그 재산이라든가 경제, 방위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KF21용 엔진으로 지금 3조 6천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엔진에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이제 국산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미국에다가 돈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고무적인데 반면에 6월 22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보람의 KF-21에 엔진을 납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지금 첨단 엔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걸 제가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 있는 이 영국 엔진 회사는 놀스로이스입니다. 네. 놀스로이스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좀 과장된 면이 있다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국이 로비를 벌인 것도 사실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가 다 같이 한국에 와서 첨단 엔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첨단 엔진 사업을 완전 국산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런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우리가 국산 엔진을 늦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엔진을 수입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돈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되는 거는 이제 IP 그러니까 판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지되 핵심 네. 기술들을 해외 파트너랑 같이 나눠서 개발하는 형상 이거를 이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추진할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해외 업체들이 한국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투기 엔진 시장은 사실 전 세계 제트 엔진 시장이 뭐 한 20% 이렇게 얼마 안 돼요. 네. 역시 민항기 시장 그러니까 뭐 보잉 747 뭐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쓰는 그 여객기. 여객기 엔진이 시장이 훨씬 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에 진입하는 것을 하나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새 롤스로이스라든가 프랑스의 샤프란 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덴 휘트니 같은 유수의 회사들이 제발 하나라든가 이제 국내에서 그 대한민국 회사들이 이 엔진 만드는 데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참여를 하려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쌓는 과정이 우리 첨단 엔진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엔진이 완성이 되면 단순히 KF-21 엔진이 국산화되는구나, 군용 엔진이 국산화되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수용 엔진 시장 수십조 원 이상의 그 민수용 엔진 시장에 우리가 많은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 그 기술력을 축적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한국이 참여하기 원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언뜻 생각해 보면 이제 기술 그 미국이 엔진 기술 훨씬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다 독점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조차 그 다음에 영국의 놀스로이스조차 걔네들은 엔진 만든 지 몇십 년 됐는데도 한 번 만들 때마다 엄청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엔진 개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서 만들기보다는 이게 약간 투자금을 출자하듯이 벤처 투자할 때 지분을 합치듯이 이렇게 해서 같이 돈을과 그 다음에 리스크를 해줄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거를 한국이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 지금 일본산 국산 전투기를 만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네. 일본 국산 전투 제트 엔진은 지금 일본 군용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초계기엔 쓰이고 있는데 그 기술이 만들어지니까 일본은 이제 RSP라는 이 형식으로 이 놀스로이스라든가 프레덴 GE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네. 협업을 하게 되어서 이런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니까 그 회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리스크가 분산되니까 이런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다음은 어디냐? 한국이 새로운 이런 국제 민항기 엔진 시장의 그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중국은 근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인 기술이고 이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RSP를 하게 되는 건 결국 미국과 믿을 만한 국가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치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정말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엔진 KF-21 뭐 전투기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탕으로 첨단 엔진 제트 전투기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여객기 엔진 개발이 국산 엔진 개발이 이제 우리가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다 국산 엔진을 만들어서 여기에 쓰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미국 항공청의 허락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항 인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악명 높아요. 얼마나 악명 높아요. 일본도 이걸 하다가 100% 국산 엔진 만들거나 국산 여객기를 만들다가 이 감항 인증을
가망 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프로젝터 날라가고 그랬어요. 한 돈이 4-50조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래서 완전 국산 뭐 민소형 엔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진입한 엔진 회사들한테 우리는 이 앞대가리 이 부분을 맡을게, 혹은 뒷부분을 맡을게. 그다음 최종 조립을 하고 이제 우리는 개발비를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산업 규모가 전 세계 민소형 항공기 시장 몇백조 원에서 이제 한국 지분이 수십조 원 낼 수 있는 것이죠. 몇백조 원 시장이 열린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 장기적으로 굉장한 큰 호재 아닌가 이게 된다면? 네, 다만 이제 요 첨단 엔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항상 연급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만드신 분한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엔진 열심히 만드는데 하나만 그 광고를 하지 말라. 그래서 한번 이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새 이제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 원자주로 유명한데, 맞아요. 사실 원자력 발전을 만들 때 터빈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스 터빈이라는 게 제트 엔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제트 엔진이 가스 터빈을 할 수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 터빈 그 독자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대한 제트 그 가스 터빈 엔진을 소형화해가지고 비행기에다 달자. 요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전략적으로 결정한 상황이고, 요것 때문에 한국 엔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하나 에어로 엔진이랑 두산 엔진 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엔진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 첨단 엔진 개발비 3.5조입니다. 기간이 10년이고. 그래서 정부 국책 사업으로 되고, 이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기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 과제가 있으면 어떤 거는 하나가 맡고 어떤 거는 두산이 맡고, 요거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만들 것인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완성이 될 때 국산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파생형 어떤 A 엔진은 하나가 만들고 B 엔진은 그 두산이 만드는데, 둘 다 정부가 IP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나 고를 필요 없이 둘 다 좋을 거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두 회사 다 이제 각각의 장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는데, 요게 좀 잠깐 이 각 회사의 장점과 이런 제가 오래 취재한 바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한 회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달 수 있는 제트 엔진을 지금 40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중에서 꺼지면 이게 떨어지면 바로 추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정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쓸 때 어떤 엔진에 어떤 특성이 필요한지 요걸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의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테스트할 설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것도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가스터빈의 독자 IP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좋고, 그 다음에 두산이 항상 자랑한 게 자체적으로 소재 연구를 했다.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를 두산이 독자적인 연구로 이 펜에는 이런 소재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그 화학식이나 이런 걸 해서 이런 금속을 이렇게 섞으면 되겠다. 요거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걸 자랑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두산 가스터빈 엔진의 기술을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 그대로 사용을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터빈은 발전이니까 항상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항공기용 엔진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이 왔다 갔다가 심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를 쓸 수 없지만 이미 한번 소재를 어떻게 골라보는지를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소재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이 있고, 가스터빈은 제가 말했듯이 발전용이기 때문에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기 위한 설비들이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회사들이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린 제안 같은 걸 하고 있고, 이제 국책 사업이 되면 국책 사업에서 나눠지는 과제들을 두 회사가 경쟁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자님, 첨단 엔진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발하는데 아까 뭐 10년에 뭐 3조 5천억이라고 하셨나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비행기나 배가 아닌 전투기 엔진, 그러니까 여객용 엔진이나 배, 아니면 우리나라 말씀하신 발전용 엔진 이런 거 안 하고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제일 먼저 추진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전투기 엔진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지도 않고 기동도 잘 안 하는데, 전투기는 기동도 엄청 세게 하고 속도도 빠르니까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항공기는 가망 인증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항공청이 이 비행기를 이거는 우리 미국 영토에 들일 수 있다.
이거 허락을 맡아야지만 운용할 수 있고 중국이 국산 여객기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쓸모가 없는 게 미국 항공청이 허락을 못 맡아요. 걔들 입장에서는 중국 항공기는 약간 불안한 거죠.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간 비용이 수십조, 수백조 돼서 우리나라가 민항기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투기부터 먼저 만든 거는 전투기는 우리가 전투 용도로 쓰는 거지 여객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망 인증에서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민수용 제트 엔진부터 먼저 만든다면 테스트를 못 해요. 그 전 세계 어느 항공기도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팔지 않습니다. 근데 군용기를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첨단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KF-21을 사용할 수 있다. 요 관련해서 이제 KF-21의 그 비밀이 있는데 KF-21 엔진이 이제 두 개잖아요. 맞아요. 요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느냐? 원래는 하나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 엔진이 두 개보다 하나인 게 아무래도 단가가 더 싸서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엔진이 하나 꺼지면 무조건 단발은 추락하기 때문에 쌍발 엔진이 좋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닌데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F-16 전투기가 엔진이 한 개거든요. 네. 엔진 그 전투기 자체는 매우 우수한데 F-16이 추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직하신 조종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쌍발 엔진을 가진 F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F16보다 전투 능력도 떨어지고 크기도 작은데 그 추락은 잘 안 했거든요. 이게 쌍발 엔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만대, 10만 대의 전투기를 돌려봐야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몇백 대, 몇백 대 중에서 한 10대, 5대 이렇게 추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투기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엔진이 하나 꺼지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F-21이 쌍발 엔진이 됐고 그 덕분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면 이 첨단 엔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KF-21에서의 한쪽은 F414 이미 검증된 미국제 엔진이 달고 한쪽은 이 우리 새로 개발하는 첨단 엔진을 달아가지고 테스트하면 돼요. 거기 개조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따로 비행기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비행기를 만든 데만도 몇천억 원 들거든요. 근데 KF-20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미국산 엔진, 한쪽에 국산 엔진 달고 국산 엔진 만약에 이제 비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남은 하나 엔진도 충분히 착륙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엔진을 만들고 이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KF-11 쌍발로 하길 잘했네요. 예, 정말 잘한 결정이고 지금에서는 아주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첨단 엔진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했는데 혹시 첨단 엔진 말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제트 엔진 프로젝트가 또 있는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 엔진이 16,0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크기야 이렇게 하는데 대충 이제 어린아이 정도의 키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민소형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엔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은 엔진입니다. 이건 바로 드론 때문인데요. 제트 엔진이 작은 것들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어떨 때 쓰냐면 레저용으로 썼습니다. 예. 드론이 있기 전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RC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라디오 컨트롤러 해가지고 드론이 있기 전에는 그런 거에 취미생활을 했는데 그런 비행기에 쓰는 초소형 제트 엔진들이 있었는데 이게 드론 시대가 되니까 이 제트 엔진의 드론 기술을 이 초소형 제트 엔진의 드론 기술을 달면 이게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전 세계 각지에서 드론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단거리 드론은 이제 DJI처럼 이제 프로펠러가 달린 건데 요새 점점 제트 엔진 드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트 엔진이 아니고 그냥 이제 단거리 프로펠러 엔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공정 시간이 길어요. 뭐 실린더도 있고 피스톤도 있고 해서 물론 기술력 자체는 낮은데 그리고 속도가 느리니까 잘 격추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트 드론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소형 제트 엔진 개발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어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제 100파운드, 170, 100, 250파운드의 그 소형 엔진, 그러니까 드론 같은 데 달 수 있는 엔진들을 국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앞으로도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차세대 드론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한항공이나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드는 드론들이 제트 엔진 달고 있으면 이게 다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형 엔진들 다 미사일용 엔진이라서 가격이 좀 있는데 이런
그 널리 판매되고 있는 소형 제트 엔진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국산화에 도전을 하면 우리가 제트 엔진 기술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제트 엔진 사용한 드론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저는 이제 KF-22 전투기를 좋아는 하지만 드론이 좀 중요해진 것도 좀 현실적인 것이라서 드론을 많이 획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만든 초소형 제트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면 이제 효과 국산화가 좋고 수출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K2 전차, 또 폴란드에서 지금 드론을 잡는 전차로 K2 전차가 또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K2 전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폴란드에서 K2 전차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지난 7월 2일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인 현대 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 한화 기준 8조 8천억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엄청난 규모인데 폴란드 K2 2차 계약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요. 우선 이게 12.3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초대형 방위사업 수출 사업인데다가 역대급 개별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수출 중에서 단일 계약으로 규모가 최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원래는 진짜 계약이 되었어야 되고 작년 말이 최초 계약 예정일이었다가 여차저차한 사정 그다음에 폴란드에서 너무 큰 돈을 자기들이 쓰니까 자기들 좀 편의를 봐줘라. 이것도 좋고 좋대 조건 요구가 많았어요. 요 협상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이런 8조짜리 계약 그 폴란드 2차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방산 수출 강 다시 궤도에 올라갔다. 이런 상징을 해외 고객들한테 보여줘서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의 무기 구매를 조금 망설였던 국가들도 다시 이제 무기 판매나 그 수출 협상들을 계속하게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전차만 수출한 게 아니고 이게 지원 전차 수출한 게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1차 수출 때는 K2 개필러라 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군이 운용한 거 그대로 수출했는데 이번에는 수출한 전차도 업그레이드 돼서 달당 단가가 더 비싸고 더 고도의 성능이 들어간 것은 물론 지원하는 그러니까 패밀리 차량이라는데 전차는 이제 기갑병가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일 건데 전차만 혼자서 운영할 수 없어요. 일단 전차가 이제 지나가다가 다리가 끊어졌거나 개울을 넘어가기 위해서 교량 전차가 필요합니다. 교량을 싣고 다녀가지고 이제 전차를 그 흘러가게 해주는 이동을 시키게 해주는 기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전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전차가 뭐냐면 전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엔진 같은 걸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포탑을 끌어올려서 교환하고 현재 야전에서 정비를 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전차가 필요한데 하고 이게 이제 구단 전차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물 개척 정찰하고 지뢰 같은 거 깔려 있으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전차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1차 규모보다 이제 없었던 게 2차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금액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전차 수출에 이어서 이런 지원 장비 수출도 같이 된 최초의 사례예요. 플러스 우리 K2 전차에 대해서 이제 장애물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우리나라 군은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폴란드 수출 금액으로 한국 군용 이제 차세대 차량들 이런 이제 교량 전차 아니면 군함 전차 이런 것들 개발하게 된 우리가 개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내 최초 역대급 계약일 뿐더러 국내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 계약에다가 국내 최초로 전투 전차 말고 지원 전차 패키지까지 포함된 사상 초유의 수출이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빡 이슈화는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작년 말에 이제 이미 계약이 되었을 건데 이제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지연된 것이 있고 금융지원 협의가 좀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 이야기를 전 부모님한테 가끔 하세요. 특히 아버님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셔가지고 제 거에 이제 반박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견도 주시는데 도대체 계약이 언제 되냐고 해서 이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제 된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 방산 수출하는 수입국들이 좀 지켜봤고 폴란드도 그중 하나였던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이 좀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니까 이거 방산 이거 믿어도 되나 이제 그 리스크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제 이게 해소가 된 것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얼마 전에 현대로템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K2 생산 라인을 참관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K2 전체 실물 생산 라인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떤 점이 좀 새로우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지난 7월 8일에 방위사업의 날 행사가 있어서 그 부대 행사로 제가 이제 그 업체의 초청을 받아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참관 기자를 했고, 사실 저는 이제 방산업체나 이런 거 자주 가긴 한데 이 전차 만드는 업체는 기 보안이 엄청 빡세요. 그래가지고 좀 사실 언제 가볼 수 있나 생각했다가 이번에 처음 가보게 되는데 전문가가 이제 처음 가보냐 해서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보안이 굉장히 전차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차나 비행기 둘 다 기밀, 군사 기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전차는 물론 많이 생산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안이 좀 중요해서 좀 그 검사들을 빡세게 하는 거고,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K2 전차가 생산되고 그다음에 조립부터 출고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 과정을 다 봤는데, 저는 이제 해외 그 전차 공장이나 이런 자료들도 아니까 이 현대로템이랑 비교해 봤을 때 현대로템이 가진 큰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돼가지고 전차가 K2 전차는 55톤이고 뭐 65톤 이상 전차들도 있는데 이런 엄청 무거운 장비잖아요. 이거를 용접하고 붙이고 받는 때 단순히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자동차 라인처럼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공정에 따라서 뭐 전차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리그를 사용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고, 이거기에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용접을 같이 할 때도 그냥 편한 자세로 자기 눈높이에서 용접을 한 거랑 자세를 굽혀가지고 하는 거랑 엄청난 효율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 로템의 전차 생산 라인이 엄청 효율화돼 있어요. 뭐 회전할 수 있게 이제 전차나 이런 거 뒤집어가면서 이제 용접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꾸를 할 때 쉽게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크레인 배치나 이런 것도 사실 다 노하우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노하우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그 나라들도 사실 전차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만들었는데 안 만든 지 20년, 30년이 되니까 이게 라인이 줄어들고 외주 생산이 많으니까 옛날 공정이 아니고 다 품종 소량 생산 그런 공정인 거예요. 우리 K2 전차가 납기가 많이 대량 생산하는 것과 달리.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엄청난 격차를 느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전차 공장이 굉장히 기밀이 높다는 건 이제 장갑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갑이 옛날에는 이제 통짜 철판을 썼는데 이런 복합 장갑이라는 것을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고 이게 각 나라마다 최고 기밀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좀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자 개발해서 얻는 그 특수 장갑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가 만든 장갑들을 다시 붙여가지고 전차에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도 전차를 많이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K2 전차가 왜 좋은지, 그다음에 실제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방어를 할지에 대해서 좀 몰랐다가 부품 단위에서 이런 부품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조립되는 구조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우리나라 전차에 자신감을 좀 얻었고, 그리고 방위사업도 창원을 저력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창원 가서 이제 공장 시찰을 했는데 현대로템 공장이 있으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뭐 한 2,000km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들어오고 포는 어디에서 들어오는데, 그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포, 그 다음에 변속기, 엔진, 포탄, 그 다음에 전자장비 이런 거 거의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창원에 있어가지고 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품질 보증 과정에서 있을 때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도 빠르고, 그 다음에 집중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아서 대한민국 방산 수도의 그 창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거의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이 다른 나라에서 뭔가 이제 전차를 만들 때 이건 뭐 고장이 났으니까 새 걸 들고 하면 이제 몇 주일 걸린 게 우리가 몇 시간 만에, 우리나라는 몇 시간 만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접촉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전차라는 게 실제로 보신 분들도 좀 많겠죠.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엄청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탁상 공유로 회의를 하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 이 실제로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달리 이 전차 생산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 창원을 중심으로 집적이 돼 있으니까 빨리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 QC, 생산 효율화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 좋은 신호입니다. 현대로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K2 전차의 중요성과 위력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PL은 한국 군용, 우리나라
K2에서 쓰는 것보다 더 좋아서 내수 역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는데 K2PL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한국군은 그럼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개량 계획이 있나요? 네, 먼저 K2PL에 확정된 업그레이드 사양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K2PL은 이제 무전기가 일단 폴란드산 무전기 이걸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개량이라 하기보다는 상대국 옵션에 맞췄다. 뭐 상향등이라든가 번호판 위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요거 있고, RCWS라는 장비가 달립니다. RCWS는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원격 조준 기관총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차는 기관총을 쓰려면 후에 붙어 있는 공축 기관총을 쓰거나 아니면 전차량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도 낮아요. 이거를 무선 조종 로봇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하게 발사되면 기본적으로 아군의 피해도 없을 뿐더러 훨씬 더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저격총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보병들을 더 잘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항공기나 이런 것도 잘 격추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제어가 달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으로 전차가 하도 많이 부서지는 것을 다들 들었을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데로텐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드론을 어느 방향에서 드론이 날아오든 전파 방해를 할 수 있는 이 드론 제어가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APS라는 시스템이 추가됐는데, APS는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상의 이지싸움 같은 겁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이제 전차 포탄이라든가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를 향해 날라오면 요격탄을 딱 쏴가지고 부수는 요 장비가 들어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한 10년 전에 개발을 완료가 했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게 폭발물을 사용해가지고 적 포탄이나 미사일을 박해하기 때문에 전차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쳐요. 근데 이제 전차나 이런 기계화 부대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제병 합동 전술이라 해서 전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전차에 앉아 있으면 옆에 뭐가 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려워서 보병이랑 같이 다녀야지 게릴라를 잡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한국이 원래 만들었던 AP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군 피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개발은 완료됐는데 장착을 못했다가 이번에는 그 단점을 해소한 새로운 APS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세 가지 다 엄청 중요한 장비인데, 지금 한국군용 K2에는 없는 장비라 가지고 역차별 논란이 있었고, 요게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도 이제 K2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서 요것들을 장착해서 이제 내수용과 수출용을 좀 맞춰볼 것이다. 이런 것이 있었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정찰 드론 같은 거를 이제 또 드론 그 K2 전차에다가 달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고 방어에 좀 치중되게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 시대가 되고 전차가 드론의 피해가 많아질수록 전차도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적을 정찰하라 이러면 굉장히 또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배에서 전함끼리 싸우다가 항공모함 비행기 실어 다니는 게 이제 네, 맞습니다. 패러다임 바꿔서 이제 전차가 드론을 싣고 내가 드론을 쏘는 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이제 실험적으로 DJI 드론 같은 거를 기갑부대에다 써가지고 DJI로 본 표정에다 전차포를 쏘고 이런 것들을 실험되고 있고,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이게 아주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님, 현대로템과 방위사업청은 K2 전체 폴란드 수출 외에 새로운 수출 국가 추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K2 폴란드 2차 수출 이외에 기대되는 수출 국가나 사업이 좀 있을까요? 일단 폴란드 K2 전차 수출했을 때 이번에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조립한 K2 전차가 나옵니다. 이게 폴란드 현지 공장 생산을 하는데, 요때 이제 폴란드에 때 공장을 지어준다니까, 아 이거 그러면 폴란드가 뭐 몰래 팔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과 다르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폴란드 정부에서 이제 K2 전차는 수입 전차가 아니라 국산 전차가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판매를 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이제 이거 전차를 사주세요 하는 것보다 폴란드 정부가 진출해가지고 폴란드 K2 전차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약발이 먹힙니다. 같은 이유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K2 전차의 유럽 생산 기지가 폴란드로 돼서 폴란드가 친한 나라들이 K2 전차를 살 수 있게 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요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루마니아, 그 다음에 체코 등 폴란드 근처에 폴란드랑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 동유럽 국가들. 예, 좀 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루마니아는 이미 실사격 테스트를 마쳐가지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 국가 중에서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몇 개 국가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언급이 잘 안 하시는데, 저는 폴란드가
폴란드 다음에 이제 전차 대박으로 이집트랑 이라크 그 중에서도 이라크를 좀 꼽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이집트 전차 그러니까 산악용 보전 수출을 이런 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정치 상황이랑 그건 좀 고려해서 기다려야 될 거고 대신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금 쓰고 있어요. 원래 그 전에는 T-72 전차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이라크 걸프전 2번 하면서 다 이제 놓았고 미국으로 수입한 에이브람스 전차를 쓰고 있는데 이 전차가 가스터빈을 씁니다. 가스터빈이 뭐냐면 앞서 제가 이걸 쭉 보신 분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제트 엔진이에요. 네. 발전소에도 쓰이고 항공기에도 쓰이고 전차에도 제트 엔진 소를 달아서 씁니다. 근데 이게 연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라크가 산유국이긴 해도 유지비 들어간 건 똑같거든요. 너무 거기다가 너무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정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M1 전차는 그리고 엄청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제 차세대 좀 수명이 길고 유지하기 편한 전차를 만드는 게 이라크엔 중요합니다. 왜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알려졌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낀 이라크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두 나라 다 혹시 이라크를 침공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이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미사일하고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란은 이라크랑 7년 동안의 전쟁, 이란이 이라크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이라크 정부랑 지금 이라크 정부는 전혀 다른 정부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랑 이란이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어서 기갑전력 확충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이라크가 그래서 K2 전차에 관심이 많은데 요거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라크는 이제 천궁도 이번에 사가고 그 다음에 수리온 헬리콥터도 이제 2개 이제 민수용으로 사가고 이랬기 때문에 원래는 패키지 딜로 이런 걸 한 번에 이제 천궁이랑 같이 K2 전차 샀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중동 최초의 고객으로서 좀 우리가 챙겨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수출 문의 자체는 많이 와요. 뭐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중앙아시아 국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이 첫 번째 이제 그 K2 전차가 나온 지가 거의 20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출 같은 거에 대해서 원래는 기술력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팔아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팔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기술 이전 일부 이전 조건으로 팔아도 이미 이제 구형 우리가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수출하면 된다. 지금 유럽에서 지금 폴란드가 루마니아도 수출 가능성 높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나토나 아니면 저 EU에서 아니 왜 한국 거 사냐? 그 뭐 독일 거 사라 이러면서 이제 견제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견제가 심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놓고 EU 회의에서 미국산냐 한국산 무기 말고 유럽산 사라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믿는 구석이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유럽에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독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도 원래 느클레르라는 생각보다 괜찮은 전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라인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전차 생산 업체가 독일 업체랑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제 레오파르트 2라는 전차가 이제 유럽의 유일한 전차고 이 전차가 이 전차를 만드는 회사인 라인메탈이 이제 영국에 가서도 이제 영국 전차 수리해주고 이탈리아 전차 사업도 해주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현대로템 전차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차의 부품들을 하나 부품 어디 부품 나라 건너서 오고 뭐 어디는 엄청 먼 데서 오고 이랬듯이 이게 독일 전차의 현재 단점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이제 유럽 전체에 대한 밥벌이야 이런 걸 할 때 독일 전차를 살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반면에 우리는 뭐가 있다? 폴란드가 있다. 폴란드에서 지금 수출할 때 그 우리가 금융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인터넷에 댓글로 쓰시는 분들은 야 우리가 돈 꿔주고 우리 거 팔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지네들 돈으로 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무기 거래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는 유럽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럽에서 EU에서 그 무기 구매에 사용된 보조금 같은 걸 집행할 때도 폴란드에서 생산한 이 K2 전차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 보조금을 받아서 유럽의 K2 전차 PL이 판매되면 우리나라도 그 로열티를 많이 받는 건가요? 네, 로열티를 많이 받고 요 방식은 사실 이미 튀르키예의 그 아르타이 전차가 우리 그 K2 전차 기술 수출을 하고 실제로 부품도 많이 사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정필하면 한국산 부품을 빼고 다른 나라산 부품을 바꾸겠지만 그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제일 싸고 좋은 건 대한민국이 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더 크게 돈이 남는 부품 사업이나 아니면 후속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남겨먹을 게 많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요즘 그 장거리 드론 때문에 지금 전차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K3 전차, 차세대 전차에서 좀 드론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마지막 4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K2 전차가 우수한 전차고 수출도 잘 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가 드론에 워낙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드론 전쟁 시대 왔다라고 하면서 독일과 미국도 이걸 보완하는 전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제 후속 전차인 K3 전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K3 전차 어떤 전차고 드론에 대한 좀 대응이 되는 건가요? 드론에 대한 대응이 될 뿐만 아니라 드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차로서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현대 로템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차세대 전차 시제 개발 사업에 입찰할 계획이라서 그 2025년 4월부터 그 다음에 2029년까지 차세대 전용 파워트레인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되는데 파워트레인이라는 거는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이 파워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동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근데 이 파워팩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차세 K3 전차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엔진의 기본적인 게 완성되고 나면 거기다 포라든가 포탑이라든가 전자장비까지 붙여서 개발이 되는 이런 단계적인 개발 방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드론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드론이 달 수 있다 아니면 드론을 공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드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상전 플랫폼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먼저 전차의 세대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KF-21을 제가 4.5세대 전투기에 이야기를 하고 4.5세대 전투기는 5세대랑 4세대의 차이가 그 중간에 있는데 5세대 전투기에서 일부 기능은 이제 없지만 그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세대라는 거는 이전에 만들어진 무기보다 혁신적인 기능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구분을 지어야 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전차를 하든 전투기를 하든 뭐 걸그룹 구분을 해도 사실 똑같습니다. 예, 이 세대 부분이 중요해서 이 K3 전차는 4세대 전차 그리고 K2 전차는 3.5세대 전차인데 그럼 4세대 전차의 특징이 뭐냐? 아직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4세대 전차로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로 이제 아르마타라는 전차가 등장을 했고 이게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데 네. 이게 별로예요. 아, 그래요. 아이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시장을 선도하고 다 이것대로 만들면 되겠구나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활용을 절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별로라서 이제 그러면 진짜 4세대 전차는 뭐냐 이렇게 각국이 이야기를 하다가 유럽은 한번 길을 잃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차포는 전차의 핵심 장비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가시선 내 무기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카메라를 보고 쏘잖아요. 네. 내가 안 보이는 산 너머라든가 하늘 너머의 적은 전차가 원래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자주포가 하는 거였는데 전쟁이 그렇게 전차 여기까지는 전차 여기까지는 자주포로 딱딱 구분이 되는 게 옛날 전쟁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전차도 장거리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방어력이 지금 한계가 와 있습니다. 지금 특수장갑에 대해서 제가 지난 후에 말을 했는데 이 특수장갑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섞어가지고 조성을 만드는데 이 기술도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원래 특수장갑은 왜 특수장갑이냐? 같은 그러니까 1m짜리 철판을 같은 그 방어력을 가지는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면 1m짜리 철판보다 훨씬 가볍게 장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에 봉착돼서 점점 전차가 크고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갑을 줄이는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장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차의 크기를 줄이면 된다. 그다음에 포탑의 크기를 줄이면 된다. 전차는 원래 포탑과 차체가 있는데 차체 무게가 50, 전차 포탑 무게가 50되면 정상인데 그리고 포탑이 작을수록 좋아.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이게 사실 워썬더라든가 월드 오브 탱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조준하면서 이 포탑이 안 보이니까 이게 힘들어하시는 거 다 한번씩 경험해 보셨을 건데 이게 실제 전투에도 들어가거든. 똑같은 법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세대 전차는 무인 포탑 전차. 포탑에 원래 2명에서 3명이 타는데 사람이 거기 포탑에는 안 타고 그게 장갑으로 채워놓는다.
그리고 캡슐형 전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장갑을 어떻게 줄이다 보니까 원래 전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좀 아시겠지만 앞에 조종하는 분이 타고 포탑에 포수랑 이제 전차장 타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에 고개에만 장갑을 두르면 전차의 생존성도 보장되고 무게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게 이제 차세대 전차고 K3 이 개념이 정확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해본 바로 K3 전차는 그래서 이런 캡슐형 승무원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담 네. 애니메이션에서 로봇 조종사 타듯이 한 곳에 캡슐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조종이 되고 포탑이 무인화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가 들어갑니다. 포는 지금 현재 K2 전차라는 게 120mm 활강포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활강포라는 건 뭐냐? 이 군대에서 K2를 K2 전차 말고 소총을 써보신 분들은 막 설명드릴 때 안에 홈이 파져 있는 걸 아실 네. 거예요. 군피들 아시는데 다 6조 우선이 뭐 하면서 이게 홈이 파져 있으면 그 총알이 멀리 나가는 대신에 총이 관통력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홈을 안 판 포를 전차는 쓰고요. 이걸 활강포를 하는데 지금 현재 K2 전차가 쓰는 활강포는 세계 최고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K2 전차 포의 50% 이상 관통력이 좋은 포를 만들기 위해서 130mm 활강포라는 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K2 전차가 120mm고 차세대 전차포가 130mm라니까 두께가 10mm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파괴력이 좋아 이랬는데 요것도 군피자분들은 아십니다. 포의 포탄은 총알에 그 탄피가 있듯이 화약이 담아 있는 것과 포가 있는데 130mm 이 포는 120mm 포보다 이 탄피 부분의 화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실체적인 에너지는 2배 이상 많아집니다. 와. 대신에 이게 포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사람 손으로는 거의 장전이 이게 안 되고 한 30kg 이상 무게라서 이제 기계로 장전하는 자동 장전 장치 가지고 요거를 무인 포탑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론 대응 능력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단순히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K2 전자 PL에는 이제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제머라든가 APS가 들어가는데 이런 방어 능력 말고도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전차에서 드론이 나와가지고 정찰을 한 다음에 전차포나 아니면 이게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사실 전차포는 안 쓸 생각이었어요. 레일건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기적인 힘으로 쏘는 그 포탄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이게 만들려면 아직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포탄을 쓰되 나중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쉽도록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제 모터로 돌리고 그다음 엔진 갖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 파워팩을 만드는 것이 들어가고 요거를 2029년까지 우리가 이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전차 크기 그걸 만들면서요. 야, 그러면은 기자님 지금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드론에 취약하다, 방어가 다 되냐였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K3 전차에서 드론을 가지고 있다가 드론을 날려서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런 정보로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는 그런 전차 모함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네, 이게 지상의 항공모함이나 불릴 수 있게 전차가 발전될 것이고 사실은 제가 이게 제주도의 한국 군사가 기술학회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방위사 관련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차 탑재용 드론 동향이라고 이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제 연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단순히 제 상상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연구되는 걸 밝혀가지고 좀 종합해드린 건데 드론이 있어서 전차가 무조건 망한 게 아니라 드론이 앞으로는 전차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드론으로 정찰과 방어 공격을 동시에 하는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냥 트럭에다가 드론을 싣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방어력 그러니까 드론을 쏘기 전에 먼저 파괴가나 공격될 때 그 견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차의 포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전차예요. 전차 외에는 현재 전차포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이 탑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에서 드론을 탑재해가지고 이제 공격과 이런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전차포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차가 등장했을 땐 전차포로 생각하고 사격하고 다른 표적했을 땐 드론으로 상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K3 차세대 전차인데 사실은 K3 전차에 사실 넣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나 로템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못 넣은 것도 많아요. 제가 앞서 말한 레이건 이것도 사실 진짜 넣고 싶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이 한 2, 30년 걸린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하이브리드 전차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뭘 만들고 싶었냐?
현대로템이 지금 유명한 게 이제 현대자동차랑 유명한 게 수소가 있죠. 원래는 수소 전차를 만들고 싶어 하죠. 수소전차. 예.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전차를 만들게 되면 이게 전차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엔진에서 열이 나오니까 그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수소 연료 전지 사용하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적외선 신호가 크게 줄어들고 소리도 거의 안 나니까 요걸 사용해서 수소 전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 수소 장갑차까지는 지금 개발이 중이라 가지고 몇 년 안에 아마 뭐 그 방산 전시회에서 우리가 수소 장갑차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차까지는 아직 멀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갔는데 이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학생들 점점 어린 학생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이제 성인이 되시거나 할 때는 수소 전차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K3 근데 이거 또 개발이 되면 수출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K2에 이어서 K3 대박 수출이 좀 가능할까요? K2 전차는 어떻게 수출됐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K2 전차가 완성되기도 전에 수출이 됐어요. 지금 폴란드가 최초 수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K2 전차가 완성됐을 때 튀르키에 기술 수출했어요. 기술 수출이 뭐냐면 껍데기는 터키 튀르키에서 전차인데 안에 들어간 장비는 다 국산 K2 전차의 장비를 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K3 전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도 높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폴란드가 사실은 전차에 대해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체코라든가 이런 데랑 같이 이제 전차를 생산하기도 했고 그 냉전 시기에도 공업이 좀 있어서 원래는 폴란드 국산 전차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소련 전차라든가 아니면 독일산, 미국산 전차를 사용했다가 한국이 지금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준다니까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이제 차기 전차는 폴란드나 한국이 합작 생산,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일부 그리고 이런 한간 옛날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건데 원래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 전에도 이제 K3 전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연히 폴란드에서 만든 전차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물론 그거는 진짜 양산은 되지 않고 이제 테스트용 전차인데 컨셉이 비슷해서 폴란드 사람들은 이미 한국이랑 공동 개발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착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아직은 계약은 안 됐고 아마 폴란드랑 국산 그 공동 개발을 사용해서 이 차세대 전차 생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수출도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를 갈아먹는 그 전차 생각하고 있죠. 미국과 독일이 있고. 요게 관련해서인데 다만 이제 차세대 전차가 나왔을 때 지금보다는 경쟁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미국도 전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지금 최근 40년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전차는 사실 레오파르트 2가 아니라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였어요. 1차, 2차 걸프전에서 그 전차를 굉장히 많이 파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에이브람스 후속 전차를 미국이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 수출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차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K2에서 K3로 아예 차대가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M1A1 전차를 개조를 해서 만드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논외고 독일은 차세대 전차를 만들려고 열심히 고민하다가 약간 선택을 잘못한 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원래 전차 따로 그다음에 드론이나 미사일 만드는 차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이걸 한 10년 동안 프랑스 독일 공동 개발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차에다가 탱크랑 미사일을 그 전차포랑 미사일을 같이 넣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떤 차에는 전차포에만 있고 어떤 차는 미사일만 나고 이러면 근접 공격이 나오면 미사일 차가 대응을 못하고 장거리 공격이 나면 전차포만 달린 차가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부서지면 이게 둘 다 바보가 되는 거라서 이걸 나눠서 해야지 이제 4대 중에서 한 대나 2대가 공격당해도 남은 애들이 장거리든 단거리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판단 실수를 한 독일과 프랑스가 이 차세대 전차를 이렇게 분리해서 컨셉을 만들다가 지금 다시 백으로 했거든요. 걔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게 전차포도 달렸고 미사일도 다 같이 달렸고 드론도 달려있는 이 통합형으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분리형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 사람들도 그 만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략적인 판단을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독일에서도 그 K3 전차 이런 것들을 좀 자기한테 기술 수출 같은 거 받아서 이제 라벨가리 이런 것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전차 강국 독일에다가 지금 K3를 수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머나먼 먼 일의 이야기고 좀 공상이 섞인 이야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차 강국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그럴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지금 결렬이 됐는데
독일의 전차 생산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독일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이 잘 나가고 있는 라인메탈,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합작 회사인 KNDS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라인메탈이 전차 차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1년에 몇십 대밖에 생산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은 K2 전차의 차체를 자기네들 독일 전차 포탑 연결해서 만들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진지하게 했었군요. 왜냐하면 그 차체를 만들 공장 라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무래도 돈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너무 키워주는 문제도 있어서 결렬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도 이제 전차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그 롯데,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기술력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에 달달았기 때문에 그 독일 전차라의 이기뿐만 아니라 독일이 우리나라 전차를 수입하는 그런 것도 저는 20년 안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께서 10년 전, 15년 전에 KF-21 우리 사업이 이제 막 진행이 막 시작 태동했을 때 비슷한 생각으로 KF-21은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이거 수출 잘 될 거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되겠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KF-21은 만들면 무조건 망한다. 왜냐하면 F-35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비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서 제가 그 보고서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 KF-35를 만드는 회사에서 받은 그 회사는 당연히 KF-21 만들면 손해가 되니까 망한다고 해야지. 망한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KF-21이 사실 개발이 늦어져서 개발이 늦어져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비율이 높아졌어요. 원래는 빨리 만들고 수입 부품을 많이 쓰자고 했는데 이 기간이 지연되는 동안에 다행히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LIG 넥손이 자체 개발해서 국산화율을 높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좀 반대의 여론이 적었다면 우리 KF-21이 벌써 지금 시전 배치되고 수출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전 배치가 되고 나서 KF 그 전투기 같은 게 수출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딱 KF-21 완성됐으면 딱 좋았는데 저희가 한 2, 3년을 늦게 가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K3 전차도 그때의 그 경험으로 보실 때 지금 절대 과장되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차 기술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옛날에는 이제 K2 전차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전차 개발하신 고위 개발자들을 초청했어요. 이스라엘,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르침을 줘야 될 수준입니다. 야, 좋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도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알차게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호액에서 미래전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으셨겠지만 의구심도 많이 들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저출산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대생 우리 연구진들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잘 될 수 있다는 비전과 이런 희망을 가져야지 젊은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국방과학 기술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이제 높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연구 권위자 그리고 전차 생산 개발의 산증인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최근. 그래서 좀 희망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의 앞으로도 이제 방위사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 원동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조한범 박사님하고 김민석 기자님이 저희 웅달책방에서 제대로 된 또 전쟁 분석 한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